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제사령탑이 결국 교체됐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경쟁력이 힘을 잃고 있는 등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수장들이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데 따른 문책성입니다. 하지만 교체 배경과 시기를 놓고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상황이 경제 수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현 정부 경제사령탑 교체를 둘러싼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교체로 가닥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1기 경제팀 수장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47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 경제수장이 교체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그 경제사령탑 교체가 임박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네. 사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교체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두 사령탑을 동시에 조기 교체한 배경은 뭡니까? 조기 교체를 단행한 것은 나름의 배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당초 두 사람의 교체설이 이제 구체화됐을 때만 해도 교체를 하더라도 연말이나 늦으면 연초에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교체를 단행한 것은 이른바 쇄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결심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최악으로 치닫자 이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가 더 이상 교체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또 경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 중이지만 조기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또 동시교체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김 부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후임 이 정책실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동시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이 성장과 분배를 놓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논쟁이 뜨거운데 이 성장을 맡았던 김 부총리를 먼저 경질할 경우에는 자칫 이 정부가 분배에 더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조기 교체 배경에는 다소 엇박자 행보로 보이던 그 김 부총리의 강성 발언도 한몫을 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체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에 김 부총리의 발언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과 수위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인데요. 예. 김 부총리는 지난 7일이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가 위기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현 정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표현이죠. 김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기의식 갖고 그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여야의 경제 협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장하성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변, 즉 아니오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아서 또 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장하성 실장 겨냥했다는 해석이 그래도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듯한 강성 발언이 조기 교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김한진 기자. 네. 이런 강성 발언이 얼마 전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월 말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리에서 네. 최저임금 증가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 효과가 더 많긴 했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을 한 셈이었는데요. 네. 같은 날 저녁
기획재정부가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원론적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미 청와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차가 뚜렷해지는 이런 발언들에서 경제부총리 교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더 굳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 그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그 장하성 실장과 엇박자 행보를 보면서 갈등설이 처음으로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갈등설이 불거진 게 이제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졌던 시기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고용 지표가 특히 이제 부진하게 나오자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또 이어졌고 장하성 실장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라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 부총리가 국회 출석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공개석상에서 장 실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사실 그 전부터 두 사람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물밑에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또 현 정부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만들기를 놓고도 또다시 불협화음을 빚었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대기업 현장을 찾아서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7월 말이었죠.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 방문 계획을 언론에 밝히자 청와대 정책실의 일부 참모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칫 팔비틀기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청와대의 지적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른바 투자 구걸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예.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하려는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투자 구걸 논란이 국민이 바라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책실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에 따라서 두 수장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네, 처음 두 사람의 불협화음, 갈등설에 교체설이 나돌았어도 청와대는 부인해 왔는데 교체로 가닥을 잡은 계기가 바로 최악의 경제 성적표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일자리 정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지금 최악인 상황인 거죠? 네. 이제는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좀 식상할 정도인데요. 네. 일단 올해 4분기 취업자 증가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당초에 20만 명으로 했다가 3분의 1 수준인 7만 명 수준으로 내려잡았거든요. 예.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1,000명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걸 7만 명으로 낮췄다라는 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폭을 9만 명 증가로 본 것보다도 더 비관적인 수치인데요. 네. 내년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도 0명대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 성장률 역시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7%로 그리고 내년에는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앞서서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성장률을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추면서 각각 2.7% 그리고 2.8%로 내다봤고요.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나란히 끌어내렸습니다.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2.9%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평가를 놓고
두 수장의 의견이 엇갈렸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지난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실장은 최근 주가 하락이나 경제 지표를 들면서 경제 위기론을 편 야당에 대해서 과한 해석이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장 실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다라고 규정을 한 거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연말쯤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장하성 실장의 발언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자신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별로 잘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뭐 자기의 뭐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의 두 수장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갈등을 겪다가 결국 동시 하차하게 됐는데요. 자, 송 기자. 네. 한편에서는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장하성 실장이 맡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 성장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따로 볼 게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 부총리가 실행을 맡아야 하는데 이 각자의 역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일기팀 같은 경우는 국정 철학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요. 국정 철학을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과 다른 부분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 속에서 자기 역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삐끄덕거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총리가 각 부처를 조율하며 사령탑 역할을 하기에 청와대 입김이 너무 셌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 사령탑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1기 이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1기 내각의 이 면면을 들여다 보면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일자리위원회 같은 외곽 조직도 많기 때문에 이른바 훈수를 두는 사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서 오는 어떤 구조적인 갈등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들이 내정됐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체 시기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이란 점과 경제 사령탑들의 역량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한정 기자. 네. 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를 경질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예산은 470조 원입니다. 역대급 규모인데요. 예. 이 중요한 예산안 심사 중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 작성을 주도한 경제부총리가 경질이 되면 누구와 얘기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 정부는 나라 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예. 홍남기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 부총리가 인사와 무관하게 예산 심의를 책임지겠다고는 했지만 경질된 상황에서는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총리도 예산이 다 끝나고 했습니다. 지금 수장이 바뀌면서 한 달 동안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지는 의심이 됩니다만은 일단 분명히 당과의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통리 없이 예산 부총리 없이 예산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자, 김한진 기자. 네. 그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이력이 좀 궁금합니다. 네, 홍 내정자는 행시 출신이고요. 또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면서 약 30년 동안 예산 업무를 맡았는데요. 예산실 사무관들이 소위 출세 코스로 여기는 예산실 총괄 서기관까지 맡으면서 예산통으로 불렸습니다. 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깔끔한 일처리와 부처 간 업무 조정 능력으로 관료로서 신임을 받았다 이런 평가인데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등을 맡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가상통화 규제 그리고 최근 라돈 침대 사태까지 적극적으로 수습을 하면서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김동연, 장하성 투톱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불협화음을 냈던 것을 미뤄볼 때 정책 조정과 소통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홍 내정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지금의 경제 상황을 구해낼 구원 투수로 등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홍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홍 내정자는 관료 사회에서 근면 성실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소리 없이 무조건 일을 해내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이 대부분 예산을 다루는 일에 몰려 있다 보니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하거나 또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다소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요청하는 등 청와대의 우려에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시장 친화 행보를 이 홍 내정자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홍남기 내정자 아직 그 국회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 발표 직후에 국무조정실장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방 의무인 병역을 필요하지 못한 것은 늘 가슴속에 부담이었다면서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알았다라고 홍 내정자는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홍 내정자는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단 이 문제와 사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임명되는데요. 자, 손 기자. 네. 사실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김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국민경제비서관 네. 또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친노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죠. 예. 문 대통령과는 자연스레 함께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현 정부에서도 이제 사회수석으로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문제는 김수석의 이 색채가 워낙 뚜렷한 데다가 논란의 정책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을 예로 들어보면 종부세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초강력 부동산 규제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잘 드러낸 정책이긴 하지만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반대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였죠. 반시장적이고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에 시달리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리스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석의 이 정책실장 발탁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나친 코드 인사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 경제 전체를 관장하면서 이 균형감을 갖춰야 될 정책실장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마지막까지 김수현 실장 카드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수석이 이제 진보 색채가 워낙 뚜렷한 인물이다 보니까 경제 정책 사령탑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야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권 안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짙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 실장이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김수석이 경제를 잘 모른다라면서 정책실장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또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국정 운영의 색깔을 잘 드러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수석만한 인물도 없는 게 또 발탁 사유로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기경제팀 수장 인선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내부 인사 중심의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또 이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부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앞에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이빠른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회전문 인사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일기 이 경제정책을 맡았던 투톱보다도 실행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게 현장에서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취약점을 드러낸 게 지금의 현재 경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뭐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출범할 2기 경제팀. 갈 길도 바쁘고 어깨도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2기 경제팀 수장들이 풀어야 할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1기 경제팀의 행보와 비춰볼 때 2기 경제팀 수장들의 역할 분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1기 경제팀이 불협화음을 보인 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애매모호한 권한과 역할 분담이 오히려 혼란을 낳았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만큼 2기 경제팀은 그야말로 원팀으로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투톱으로 가면은 이게 갈등의 여지도 많고 공무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정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하는 청와대는 지원 그리고 책임은 공무원 조직 이렇게 해서 원톱으로 사실상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논쟁을 벌인 후에 이 공식 회의가 아니면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기 경제팀은 이 청와대와 정부 간의 소통과 정책 조율 기구인 이른바 상설협의체 가동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정책 기획자인 정책실장과 또 집행자인 부총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고용 쇼크를 타게 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기조를 유지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했죠. 네. 현재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득을 올리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또 R&D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요. 뚝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서 지금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하지 않으면은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키우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동안. 이런 그 키움과 나눔의 두 개의 병행 전략을 써야지 먼저 나누는 거부터 얘기를 하면 나중에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서 더 경쟁력이 하락하면 나눌 것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키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신 것처럼 1기 팀이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2기 경제팀은 그 무게중심을 혁신 성장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인 거죠. 네, 정부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서 늘 즐겨 쓰는 용어가 이제 마중물이라는 건데요. 네. 민간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그렇다면 마중물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은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 성장의 비전을 담아내면서도 투자와 고용의 부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소득주도 성장 기조로 방향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예. 경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혁신 성장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작업과 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개혁해달라고 정부에 제출한 리스트만 39번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정부의 미진한 규제 개혁에 내뱉은 하소연입니다. 박 회장의 이런 하소연은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꽉 막힌 우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지금의 경제 수장들을 빨리 자르지 못한 것이 이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누구는 장수한들 바꾼다고 지금의 경제를 살리겠냐고 꾸짖기도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대이자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결정은 없고 주장만 있으면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78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